지난 1년 동안 숨은 보험금 2조 8천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1조 원에 가까운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보험사들은 내일부터 가입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29일부터 3.3%에서 3.5% 오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적자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기록하며 3일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 주가도 1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이 라임과 은행, 증권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가운데 판매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라임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덕에 3조 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본인도 미처 몰랐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미청구 보험금 이제 문자로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보험 가입 시 회사에 등록해놓은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혹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미청구 보험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편을 통해서만 안내받았는데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정확한 수령이 어려웠고 특히 자주 통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SMS 같은 전자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2년여 전부터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조 8,267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10조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생명보험사가 2조 6,700억 원으로 손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는 생보사가 장기보험 상품과 저출성 보험 상품 등 계약 기간이 긴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장기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혹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군요. 네, 본인의 미청구 보험금 혹은 휴먼 보험금을 확인하려면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되는데요. 소액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사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회사에 콜백 서비스를 요청해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인상 찌푸릴 만한 소식입니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줄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별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지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포문을 연 건 대형 손해보험사들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각각 3.5%, 3.4% 인상이 확정됐고 삼성화재는 3.3% 인상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인상일 기준 신규 가입자와 또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온 갱신 가입자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인상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항변합니다. 당초 7에서 8%대 인상을 추진했던 이유입니다. 회사에서 적정한 손해율이 77, 8%, 80 언더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100%라는 거는 사업비까지 따지면 12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적게는 88%에서 많게는 118% 수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와 비교해서 내준 보험금이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보험사 간 사업비 출혈 경쟁은 스스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면 가입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가입을 하거나 보험사별 특약 조건을 활용하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기아 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완성차 노사도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자동차 노조는 주 야간 4시간씩 사흘간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부분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우리 사주 15주와 성과급 지급, 라인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아차 노사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노조를 향해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는 지난달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임금 협상이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할 때라는 겁니다. 임금 인상 문제로 르노 삼성 노사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는 직장 폐쇄 카드로 맞섰습니다. 국내 지금 자동차 제작사의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산성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파업에 대한 자제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GM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창원 공장 비정규직 직원 58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도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해고 복직자들의 부서 배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자동차 업계가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마켓컬리에서 중국산 기저귀를 영국산 프리미엄 기저귀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켓컬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액 환불을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마켓컬리에서 벤스랜드 코리아라는 회사가 수입한 에코제네시스란 브랜드의 기저귀를 판매해 왔는데요. 이 제품은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라고 홍보되면서 다른 기저귀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했다고 강조됐는데 이런 설명과 달리 기저귀의 주요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품 구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현재는 폐쇄된 제조사 홈페이지의 소개란을 보면 사장 사진에 미국 가수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올라오는 등 회사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켓컬리가 결국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요? 네, 마켓컬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해 벤스랜드 코리아 측에 문의를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상관없이 이미 구매가 이뤄진 8종의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마켓컬리를 통해 판매된 이 기저귀는 약 3,000개 정도입니다. 마켓컬리는 앞으로도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다만 상품 입점 당시 관련 증빙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기저귀의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 세입자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이 전세금 공적 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월쯤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달하지만 전세 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보증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네, 통상 전세 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을 받는데요. 금융기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입니다.
이전까지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임차 보증금 5억 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된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고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게 이유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8조 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를 공개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인데 한 해 전보다 1조 6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구직급여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 1,8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가 경정 예산 투입과 기금 운영 계획을 2번 변경해 전체 예산을 1조 1,600억 원 넘게 늘린 바 있습니다. 구직급여 규모가 증가한 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바꿨습니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367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여 실업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1년 전보다 12만 9천여 명, 9.8% 늘어난 144만 4천 명이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제주도에 벌써 봄꽃이 피는 등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프용품의 비수기인 겨울에 골프채가 잘 팔리는가 하면 롱패딩은 재고가 쌓여 신상품도 할인에 나섰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골프는 겨울이 비성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겨울에도 낮 기온이 영상에 머물면서 골프채 등 관련 용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거의 한 50% 이상 늘었다고 봐요. 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금도 골프장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따뜻한 음료와 아이스 음료가 비슷한 비율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시즌이 되면 한 6대4 정도로 좀 따뜻한 음료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는 한 5대5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롱패딩 등 이 주요 백화점의 아웃도어 매출은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 재고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날씨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롱패딩을 많이 안 찾으세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체감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뭐 전열 기구라든지 뭐 살 필요가 크게 못 느껴서 뭐 사지 않은 것들 좀 있는 것 같고. 당분간 포근할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일부 기업들에겐 추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가 올해는 회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역대 최초로 6만 원을 찍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도 10만 원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SK하이닉스 주식, 이제라도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반도체 경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하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을 뚫었어요. 이게 예. 액면 분할 전후로 하면 3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상승세? 보통 이제 그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네. 300만 원 가치가 된다고 해서 이제 300만 원이 오른 거고요. 네, 네. 이제 액면 분할을 요게 이제 2018년도에 했는데 네. 액면 분할 당시에 이제 6만 원, 한 290만 원에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2년 만에 드디어 6만 원을 찍었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합치면 딱 400조입니다. 아, 400조? 예, 400조. 네. 삼성전자 그러면- 본주하고 그다음 네. 우선주를 합치면 아. 400조 정도 되고 네. 우리나라 전체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1,50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한 27% 정도가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반도체 업종 SK 하이닉스와 합치면 30%를 곧 넘겠네요. 넘습니다. 네. 오늘 현재 하이닉스가 73조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합치게 되면 473조, 470조. 한 500조쯤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네. 경제 3분의 1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의 1이라면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너무 그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출렁일 텐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진 않아요. 네, 바람직하지 못하죠. 과거에 핀란드가 네. 80%의 노키아가 차지했었거든요. 네.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대한 업종 변화나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노키아가 망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아주 크게 위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네. 핀란드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다시 일어섰는데요. 이와 네. 같이 우리나라도 네. 반도체 3분의 1 정도를 경제를 치중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만 계속 찾기 때문에 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7%입니다. 57%? 60%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네. 뭐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네. KB 국민은행 한 80%가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어떠한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네. 외국인 투자가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네.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이제 간접 투자라 그러고 네. 우리나라 공장을 짓는 것은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해서 네, 네. 더 우수한 거 이제 한국인을 고용하는 건데 뭐 간접 투자도 나쁜 건 아니다. 한국에 그렇죠.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니까 좋은 네. 거다. 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약 70%, 또 하이닉스가 한 10% 차지해서 네. 최고 한 80%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이나 네. 또 그다음에 뭐 5G 이런 게 활성화되고 네. 애플은 삼성의 반도체를 사가져가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애플이 금년 한 6월경에 네. 5G 핸드폰을 출시하거든요. 애플이 삼성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6월쯤에 예, 6월 달에 이제 금년 6월, 7월에 네. 이제 애플이 네. 5G 폰을 4개 정도 출시한다 그러고 네. 또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져가서 네. 자기들 클라우드를 운용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를 가지고 그 클라우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 교환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5G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메모리 반도체 주기 그쪽에서 메모리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반도체 주기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오른 이유가 네. 금년 상반기부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들일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네, 네. D램 반도체가 최고 8달러 갔다가 네. 지금 3달러입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말에는 거의 70-80%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반값 이상 떨어졌기 지금 때문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반등했습니다. 지금은 네.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3달러 네, 정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겁니다.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은 2018년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은 45%나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6개월 정도 앞서거든요. 네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와봐야 알지만 네네. 주가는 실적을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가지고 네.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보다도 먼저 6개월 앞서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금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순이익이 27조거든요. 네. 분기에 한 7조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네네. 최고로 뭐 많은 이익을 냈을 때 한 40조까지 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금년에는 실적이 좀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게 예측이 되면서 지금 잠정치 화면에 나오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27조. 맞습니다. 뭐 2018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는 저게 좀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네. 한 과거에 비해 8달러에서 3달러 하고 네. 다시 이제 뭐 5달러까지 올라간다 네. 그러면 크게 실적이 좋아지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플의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네. 삼성전자는 이 기업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그 수익 구조가 수익 구조가 네. 4가지인데 반도체가 전체 수익 한 70%, 70%. 네, 스마트폰이 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가전, 통신 장비 이렇게 네. 4가지의 그 주 수입이 네.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제일 크고 있고 네. 또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익의 80%를 네. 스마트폰이 가져갑니다. 네. 또 애플은 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600조입니다. 1,600조면 우리 코스피 전체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코스피 전체가 1,500조니까 네. 네. 애플 하나 주식이 네. 우리나라 전 세계 한국 주식을 다 살 수 있을 정도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 분들한테 아람코는 한 2,000조 원쯤 되면 우리가 네, 뭐 쉽게 지금 살 수 나오네요, 없으니까 아람코가. 예. 한 아람코 2,000조고 애플이 1,600조, 1,600조.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500조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람들에게 저는 애플 주식하고 네. 삼성전자 주식의 월급이 한 10%씩 매달 사라. 매달 매달 포트폴리오의 그렇죠. 10%를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하나, 그다음에 애플 10%씩 사면 네. 저축하는 셈 치고 굉장히 좋고 네. 과거에 보니까 뭐 우리 어떠한 교수님이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샀대요. 매월 매월 자기 급여의 25%를 네, 네. 그랬더니 그게 한 30년을 투자하니까 무조건 시가총액 1등 기업만 사는 겁니다. 네. 본인이 한 1조가 넘었더라. 한 30년 투자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말이 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주식 상승률이 결국 부동산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훨씬 있더라고요. 늘었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네. 엄마 아파트는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 당시 2억이었다가 지금 한 20억 정도 하니까요. 엄마 아파트는 10배. 10배.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3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이니까 딱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가 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 주식을 네. 시가총액 1등이니까 네, 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네.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니까 두 개 주식을 동시에 한 10%씩 정도 네. 산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한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연초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디램 가격이 바로 지금 반등을 하지 않고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반등 그렇죠. 주가는 좀 너무 빠른 감이 있는데 증권회사들은 뭐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린다면서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이제 주식은 6개월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네.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퍼라 그래가지고요. 주가 순이익의 보통 10배 정도를 적정 퍼라고 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퍼가 지금 10배 정도 되는 거죠? 예, 1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애플은 퍼가 22입니다. 애플은 22배. 순이익이 한 네. 22배 정도 된다고 네, 그러고 삼성전자는 퍼가 한 9에서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과 삼성의 퍼만 비교한다면 삼성의 상승 여력이 있다? 더 그렇게? 있다고 네.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4가지의 네. 그 주력이 구성되어 있고 네. 애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네, 네. 애플도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을 추구하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나 더 많은 1,600조 원을 달성했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400조 원을 돌파했는데 네. 앞으로 적정한 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7만 8천 원,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도 더 오를 그 여력이 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볼수 목표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아까 화면에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7만 8천 원이면 NH투자증권이
목표가 7만 4천으로 가장 높은데 예. 그거보다 더 높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한 30% 정도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 애플 주식이 퍼가 20이고 퍼를 볼 때. 퍼를 본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퍼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이제 EPS라 부르는데요. 네. 주당 순이익이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적정한 그 주당 순이익을 따진다 그러면 네. 앞으로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 도를 가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목에 대한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세계 1위이고 미국의 1위인 애플 종목하고 네. 삼성전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반반씩 산다 그러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투자자들도 이런데 좀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오르게 네. 되니까 같이 올랐는데요. 네, 네.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또 한 60% 올랐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하이닉스도 한 60% 정도 올랐는데요. 네. 뭐 하여간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세계 1등이나 뭐 국내 네. 1등 주식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네. 또 뭐 하이닉스도 똑같이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목표 주가를 다 올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반도체 칩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2015, 16, 17 봤잖아요. 예. 그런 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교환 주기가 이제 금년에 많이 돌아오고 있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폴더블 폰 그렇죠. 5G가 지금 애플이 드디어 이제 금년 상반기에 출시하게 됩니다. 6월경에. 그러면 대규모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이제 인텔입니다. 네,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네. 비메모리는 별도 12%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드디어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네. 지금은 옆으로 가면서 상승 장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30% 정도는 있다. 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달 1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넥스트폰 갤럭시 20 시리즈를 내놓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게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이 반등의 기회도 있을 거라, 오늘 예. 상승기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요를?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네. 폴더블 폰, 네. 5G 폴더블 폰 봤는데요. 네. 200만 원인데 이거 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 폰 물어보니까 네. 중고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280만 원. 예. 야. 내가 네. 시장에서 사면 200만 원인데 이제 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워낙에 제품이 귀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중고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가 5G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좋아질 것이고. 이제 2월 달에 공개되는데 오늘 보니까 미리 그 정보가 샜는지 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11일 나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접는 폰이 나온다. 유출된 네, 것 예. 같아요. 저게 이제 아마 실제 폰일 것 같은데 S20 시리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왼쪽에 있는 게 보면 이제 위아래로 접히는 가로로 접히는 맞습니다. 폰 같아요. 예, 예. 그게 과연 수요를 얼마나 낳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해서는 투자자들도 사실 좀 쫓아가기가 쉽진 않아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에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부 다 삼성전자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 네. 핀란드가 이제 노키아에 대해서 네. 과도한 의존을 하다가 네, 네. 핀란드 경제가 어려워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도 뭐 한 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양산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아직 삼성전자 한 3년 정도 격차가 기술이 벌어져 워낙 있거든요. 아직은 뒤쳐져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네. 하여간 이와 같이 중국도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네. 삼성전자 타도 삼성전자 이렇게 네, 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너무나 과도하게 반도체 의존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적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되고 네, 또 네. 여러 가지 산업 구조, 네, 자동차라든지 또 반도체 외 석유화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한국 경제가 안정될 수 있고 네, 네. 또 정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1차적인 합의를 해서 약간의 진정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안 좋아진다면
이 소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서명을 앞두고 있고 네, 뭐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네, 네. 일단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년 네. 12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한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자국의 네. 이익을 위해서.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TPP라든지 RCEP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더 우선이고 네, 타국의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알리고 네. 살려야 되겠다. 네. 이런 자국 이익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좀 더 미중 합의도 일단 1차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명을 네. 앞두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네. 그렇게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 유심히 봐야지 네. 좋겠다. 이렇게 전망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중진단 두 번째 논의, 사모펀드 손실에 관한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는 10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소송전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라임 사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계시는 이동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라임 사태가 얼마 전에 문제가 된 이후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DLF라고 파생결합 펀드도 손실이 많았잖아요.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금 굉장히 주목된다는데 지금 이게 언제쯤 손실 조사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회계법인에서 이제 조사는 아니고 실사인데요. 실사 결과. 이건 이제 작년 10월에 라임 펀드에서 일부가 환매를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판매했던 은행하고 증권사들이 공동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그 공동 대응단이 이제 그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된 상품들의 기준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3일 회계법인에 이제 맡긴 거고요. 그 3일 회계법인의 이제 실사 결과가 원래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 라임 사태의 본질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사 결과를 실사를 통해서 손실을 정확히 알아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요 라임 펀드에 대해서 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하거든요. 말하자면 라임 펀드 이제 모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한번 우리 시청자들 말하자면 큰 수영장 같은 걸 마련하고 그 펀드로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말하자면 나중에 돈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꽤 필요한 것들에 투자를 하거든요. 저기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저게 이제 말씀하신 모 펀드군요. 네네.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같은 거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빌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펀드를 이제 모 펀드를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그 펀드에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자펀드를 둡니다. 그 자펀드는 만기가 6개월 단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그 자펀드에 돈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펀드에서 6개월이 돼서 돈을 찾으러 가면 빌딩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새로 판매한 자펀드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만기가 돌아온 자펀드에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가 모 펀드에서 뭐 빌딩에 투자했는데 그 빌딩이 무너졌다든가 빌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종이로 만든 곽이었다든가 이러면 이제 모 펀드 자체가 부실화되고 그럼 당연히 연쇄적으로 자펀드들도 부실화되는 이런 구조인데 기준가 설정을 하려면 이 자펀드들이 들어간 시점이 다 다르고 그럼 자펀드에 들어온 돈이 모 펀드의 전체 빌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이 자펀드의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그럼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한 돈의 펀드의 손실이 얼마이냐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것도 이제 얘기군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기준가를 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거 자체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자산에 뭐 검사역을 직접 보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쪽 라임 자산운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그래요? 원래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선 명령 같은 걸 받으면 정상화될 때까지 이제 그거 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살림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라임은 파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주 검사역을 이제 파견을 고려한다는 거고요. 근데 라임 자산운용의 이제 최고 운용 책임자였던 CIO라고 하죠. 운용 책임자. 그 이모 부사장께서 이제 다른 혐의로 횡령 혐의였습니다. 횡령 800억 규모의 횡령 혐의인데 그걸로 법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아유, 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데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규모가 클 때는 5조를 훨씬 넘었는데 사모펀드 1등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많았죠. 실질적인 직원 수는 4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중에 이제 상당수 이탈한 분도 있을 거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운용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다 기록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 보실 때는 라임 측에 지금 고소를 한 게 사기와 또 자본시장법의 부정행위. 어떤 면에서 사기라고 주장하시고 어떤 면에서 부정행위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펀드를 재투자 펀드, 자펀드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모펀드가 위험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자펀드를 계속 모으면서 먼저 설정돼서 만기가 도래한 자펀드에 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자펀드를 모집했다면 이것은 이미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한 거니까 일종의 사기라고 보시면 대표적인 게 무역금융펀드에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무역금융펀드가 원래 이제 미국의 IIG라고 해서 그 대형 헤지 펀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역금융에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 계속 부실이 쌓이면서 일종의 폰지 형태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기. 투자자를 받아서 원래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펀드에서 기준가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게 2018년 11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등록을 이제 취소를 하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라임에서 그 사실을 알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고 지금 투자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제 그 IIG가 펀드가 부실화됐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 알려진 것은 이미 2018년이거든요. 그리고 SEC가 어느 날 갑자기 11월에 조사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조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전에 뭐 기사라도 나왔으면 투자자들도 알았을 텐데 그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죠. 투자자들은 모르고. 그런데 그 펀드나 또는 그 펀드 판매처에서는 그럼 판매사들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사악한 건데. 판매사라면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적어도 모니터하고 중요한 것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큰 쟁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과연 판매사들이 알고서도 판매를 했느냐?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요 이제 상품이 특수한 게 무역금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기간에 뭐 연수익률로 7%를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18년 뭐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시중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게 제시하니까요. 안정적이다. 원금은 보장한다. 해서 강남에 좀 부유한 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부유하지 않은 분들은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사모펀드 가입 단위가 1억이었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서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고 경영 참여형이 있는데 경영 참여형은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전문 투자형은 1억이거든요. 1억이면 여기 가입할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설명 의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46조에 보면은 적합성의 의무, 적정성의 의무,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그 다음에 부당 권유의 금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명 의무만 위반한 게 아니라 적합성이나 적정성의 의무, 부당 권유 같은 것을 다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의 손실 문제가 얼마 전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에서 터진 DLF 사태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조금 연상을 시키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DLF는 이제 손실이 금방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손실이 확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손실이 금방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요 라임 자산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펀드가 있고 그 모펀드가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메자닌이라고 해서 메자닌은 이제 뭐 전환 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모 사채. 그러니까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이제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역금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요가 세 가지군요. 그게 이제 주요한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 대상이었는데 그것들이 그 중에 얼마가 부실화가 됐고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라는 근데 거죠. DLF는 아까 금방 손실이 확정됐다 그랬는데 지금 저 문제가 된 라임 펀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경우에는 위험도가 DLF보다는 낮아서 투자자들이 무조건 판매사에게 이 책임을 씌우기도 좀 어렵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치펀드의 속성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해치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레버리지라는 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금융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기사 같은 걸 보면 이제 TRS라고 해서 총수익 스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치펀드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서 1억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출을 받아요. 그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한 뭐 2억쯤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원래 1억을 곱게 무역금융에 투자했으면 뭐 위험이 낮았더라도 이것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급증하는 거고 그 점에서는 DLF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나 판매사들은 DLF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 대응을 해서 오히려 라임의 책임이 크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나설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에서 나서지는 않겠죠. 일단은 자기들 DLF 때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창구에서 실제로 가입한 분들 저에게 이제 가끔 호소하는 거의 뭐 울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판매할 때 은행에서는 이거 뭐 원본 보조는 틀림없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7, 8% 준다. 안심하고 가입하시라라고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권유했다 내가 대출 받아서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판매자들이 그렇게 발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투자할 때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가 해결 전망이라든지 또 앞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태 해결 전망은 아마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판매한 라임 자산운용과 판매했던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마 손실을 나눠서 뭐 보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아마 절반 또는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슷한 거죠?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동반한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1억 이상 또는 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냥 은행의 권유만 듣고 또는 증권사의 권유만 듣고 막 사인을 하신단 말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셔야만 이와 유사한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구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 주진모 씨의 스마트폰이 클라우드를 통해 해킹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 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이나 의료기관 등이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기관 간 데이터 유통이 가능해지면 국내 암 환자들의 발병 원인과 치료 경과 등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라면 이제 중앙 서버에다 정보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처럼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사내에다가 큰 서버를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임대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장비가 노후화될 경우 비싼 돈을 들여서 교체할 일도 없고요. 이렇게 설치와 관리 비용은 줄이면서 빅데이터 활용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런 장점 때문에 주요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선제적으로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값비싼 고정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적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매몰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배우 주진모 씨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 클라우드 안심하고 써도 되나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꺼려했던 것 역시도 이 보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주진모 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의 해킹 문제, 아이디 도용 문제고 이 서버가 직접적으로 해킹이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런 해킹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는 있으나 좀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지적들입니다. 또 이번처럼 한번 해킹을 당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들도 2단계 인증 등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안업계는 조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나 이자가 달라졌는데요. 앞으로는 등급이 아닌 한층 구체적인 신용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또 이 점수를 내는 방법도 다양해진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장지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뀌는 신용평가 체계 어떤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1에서 1000점으로 점수제로 전환이 됩니다. 아무래도 1, 2점 차이로 낮은 등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664점인 사람은 기존 등급제에서는 7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6등급 최하위인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예. 이렇게 등급제 때문에 평가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금융 소비자가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점수제 시행으로 1%포인트가량 대출이자를 더 적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도 다양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정한 등급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심사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과거나 현재 신용거래, 주로 신용카드나 대출 자료를 토대로 등급을 매겼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를 하면서 이 비금융 정보를 다루는 전문 신용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도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비금융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전문회사가 생기게 되면 처음부터 수도나 전기, 통신, 가스요금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나 자동차 운행, 소셜미디어 정보까지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해질까요? 네, 아무래도 금융 이력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되게 됩니다. 예. 이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예 금융정보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나오니까 이 비금융 정보만을 가지고 새롭게 등급을 별도로 매겨서 보조 지표로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안 쓴다거나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비를 제때 납부하고도 또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 역시도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고 대출도 없어서 그런지 3등급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신용평가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신용점수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좀 신용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나 이 뱅크샐러드 같은 곳에서는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통신비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국민연금 내역, 소득증명원을 신용평가기관에 제출을 하면 점수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거는 신용카드를 소액 쓰더라도 연체 없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 새로운 신용점수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대출받기가 좀 더 쉬워지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부실 대출 가능성도 있는데 금융권이 하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그래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서 예전 같지 않은데 새로운 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를 넘보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는 날은 언제일까요? 비즈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